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시점인데, 주거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평가하고, 또 두 눈 뜨고 감시하고,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찍은 후보가 당선되셨습니까? 저는 어땠냐고요? 비밀입니다. 비밀이 많은 남자. 여러분도 다 비밀이 있잖아요. 전 이제 토크하는 사람이니까. 네.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말은 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일종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사색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토크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알파고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한 뉴스 했죠. 근데 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긴 고등학교 온 줄 알았다 이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왜냐면 그죠? 갑자기 검색어에 뜨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런 고등학교도 있나, 왜 이름을 하필이 알파고라고 했을까? 많은 조언, 한글말도 많은데, 우리말도 많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만, 이 알파고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뭐라고 할까, 이 과학기술이 집적돼서 나타난 이 문명의 이기라고 할까요? 이것을 잘 써야 되겠다. 그리고 잘 협의하고 토크해서 어떻게 그 문명의 이기의 힘을 잘 배분하고, 또 모두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좀 조화롭고 또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저 5만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명의 이기가 소수에게 독점이 되고, 또 그것도 대자본에게 귀속이 될 때 얼마만한 가공의 그 위협이 인류에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저 잠 못 잡니다, 요즘에. 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노동을 지금 8시간 하면 이것을 4시간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산천을 돌면서 사람들하고 토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정보혁명,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이 인류 전체의 피와 땀이 섞여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잘 써야 되겠다. 어디에? 인류 모두의 행복에 잘 써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알파고 시대의 복지사회, 그리고 주거복지, 이것은 또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학기술이 말이죠, 일자리 빼앗는 걸로 작동하고 막 다 자동화되고 또 표준화되고 해가지고, 그리고 부를 또 한 곳으로 집중하는 효과를 낳는다면 인류의 대재앙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빅브로더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빅브로더스.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통제를 받는 그런 어느 작가가 이야기하셨죠. 아마 1984년
조지 오웰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신 없습니다. 약간 가물가물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이 제목 자체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사실은 이제 뭐 바란다 그러지만 이 그냥 뭐 바래가지고 이 뭐 정당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뭐 바란다고 이 소망한다고 이 말을 잘 듣고 수렴하면 좋은데 그거는 여당뿐만 아니라 뭐 다른 등치 큰 당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마로니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저하고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또 공감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옮겨주시고 퍼뜨려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아닌가. 물론 제가 좀 편파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편파적인 사회에서 편파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공정한 정의 이건 가능하지 않다. 그 교황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잘못된 세상에서 중립이란 없다. 이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죠. 구부러진 거는 펴야 되고, 그죠? 막힌 것은 뚫어야 됩니다. 이게 민생정치의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잠시 요 칠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1번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1번 자료, 2번 자료, 3번 자료, 4번 자료. 자, 그러면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의 주거 실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새누리당에게 바란다고 할 때도 제가 표와 그 뉴스를 또 보여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00원이면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전세 가격이 얼만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글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즉 전세가율은 얼마입니까? 74%. 이게 올 초의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는 KB국민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출처를 밝힙니다. 자, 전국은 74%. 자, 뒤에 점 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은 72%. 강북이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동네가 전세가율이 더 비싸다는 거. 76%. 그것은 강북의 단독주택과 연립, 다가구 주택 이런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로는 75%가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개 광역시는 73%. 여기에서 보다시피 모두 70%를 넘어섰습니다. 잠깐 새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런 분위기를 최경환 장관이 필두가 되어서 대통령부터 정부 관료까지 그리고 집권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때 전세가율이 60%를 넘어가면 집을 산다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65%가 넘어가고 70%가 넘어가고 75%가 되어도 사람들이 집을 잘 사지 않습니다. 근데 막 정부가 마치 다시 부동산이 또 폭등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바람에 또 그리고 주거난은 너무나 심하고 또 한 곳에 오래 살지 못하는 세입자 인생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한 나머지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데요. 여기에 잠깐 더 다른 걸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기준, 서울 경기도권, 또 전남의 전세가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 중에도요, 성북구가 전세가율이 83%입니다. 이건요, 아파트가 경매돼가지고 낙찰가가 75% 됐다면 당장 이게 막 떼이는 겁니다. 대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5% 정도 이렇게 되거나 전후로 이제 현재는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파트 나름입니다. 아파트 상태가 안 좋으면 뭐 75%가 될 수도 있고, 또 78%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70%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서울 성북구 전세가율 83, 서울 성동구 80%, 경기도 의왕시 82%, 경기도 군포시 80%, 경기도 고양시 80%, 그리고 광역 도시로 볼 때는 전라남도의 광주가 78%로 8년 동안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더욱더 긴장하십시오.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이면 뭐 그런 대로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처럼 83% 되는 건 지금도 이제 위험한 거고요. 왜냐하면 경매하면 경매 비용이 또 2, 3%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임대인이 사업을 하면 또 당해세라고 해서 그 건물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 이러나 저러나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10%만 내려도 또는 20%만 내려도 어떻게 돼요? 마구마구 떼이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사회 문제입니다. 이것을 개인 문제로 생각하고 당신이 떼이든지 말든지 그거는 두 사람 간의 사적 계약 관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정말로 전월세 문제 방치, 조장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자, 2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2번 자료는 이 제목이 사뭇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통의 피라미드, 고통의 피라미드인데요. 이 세입자 희생구조라는 이 부제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그래픽이 이제 일종의 그래픽이 있는데요. 이 출처는 참세상에 이명준이라는 분이 작성해 놓은 글입니다. 그 글에서 제가 허락 없이 따왔습니다. 이 따오는 거를 또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 제목은 고통의 삼각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행이 선순위를 지금 보장을 이렇게 대체로 받잖아요. 근데 이 은행이 하우스 푸어가 될 그런 집을 사는 사람한테 뭐를 해줍니까? 과다한 담보 대출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를 잔뜩 안고 집을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하우스 푸어 중에는 이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누구한테 내주는 겁니까?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줍니다. 뭐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또 사놓는 사람도 있고요. 전세를 잔뜩 끼고 사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한쪽에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는 은행보다 후순위가 될 때는 깡통 전세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통의 삼각 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하우스푸어에게 과다한 담보 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하우스푸어는 어때요? 파산 위기에 이제 늘 직면하고 늘 불안감에 떠는 것입니다. 늘 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보고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죠? 은행세입자, 은행세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과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죽겠으니까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셋값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율이 74%, 5%까지 막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요, 아까 성북구도 봤지만 83%까지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90%, 심지어 어떤 지역은 100%를 넘어가는 지역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집은 뭐 이렇게 뭐 경매됐다 그러면 뭐 막 떼이는 것이죠. 예,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집값이 내려도 또 그런 거죠. 사실은 집값은 이 거품이 아직도 상당히 있는 걸로 우리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하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좀 더 될 필요가 있다. 거품이 더 빠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전세 가격이 또 내리면 세입자들은 깡통전세 우려가 또 커지는, 그래서 내리는 걸, 집값이 내리는 걸 바랄 수도 없는 참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집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집값이 내리면 자기 전셋값이 또 떼이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삼각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은행은 뭡니까? 어쨌거나 돈을 다 받아낸다. 그래서 은행 살리기 아니냐, 빚내서 집 사라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은행에 밥벌이, 은행에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결국은 은행 세입자, 그 다음에 전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금리까지, 그런 정책까지 채택을 해버리니까, 저금리 정책을 하니까 월세로 막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여드린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새천년민주당 뭐 옛날은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정당 이름이 하도 막 여러 개 바뀌어가지고 그 뒤에 뭐 열린우리당 이름도 있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이름도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어와서 참 저도 지금 헷갈리고 모든 사람이 헷갈리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막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와서 사람들이 기억조차 좀 못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이렇게 고달플 때 뭐를 했느냐, 제1야당으로서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 또 공공임대주택 60만호 이런 거 공약했는데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니 뭐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말을 대개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변명으로 봅니다. 물론 집권당이 아니니까 한계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을 이렇게 보면요. 야당을 보면 새정치연합 이 야당을 보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 이거를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우고, 그러고서 그냥 이거는 우리의 뭔가 우리 거다, 그냥 공약안이 우리 거다, 여기에 만족하는 세력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노력을 피나게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 연장권 이것을 갖다가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바로 이제 전신이 새정치연합이고 그 바로 앞에가 뭐 민주통합당입니까? 아무튼 통합민주당입니까? 아무튼 그 정당들
움직임을 저는 그 정당의 움직임, 결국 하나의 당이니까요. 그 움직임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그냥 어떤 때 대표가 간혹 꺼내고 어떤 때 우리는 이런 게 공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몇 대 과제 이런 때 꺼내고 뭐 이런 데에 머물더라 이런 겁니다. 새누리당하고 또 건설 기업들하고 또 뭐 규모 있는 임대업자들, 이 임대인들이 일단 세수 체계를 정비를 해라. 그래서 양도세 중과 이런 거 폐지해달라. 그러고 또 뭐 취득세 이런 거 줄여달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새누리당이 거기에 막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을 매는 새누리당을 향하여 이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이 제1야당이 계약 연장권이나 또는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이것을 들이미는 칼날은 보이지조차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디고 뭐 자기들끼리 그냥 쿵짜작 쿵짝 쿵짜작 쿵 이렇게 보였어요. 저보고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에 저 안철수 뭐 이분도 그때 그 당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본회의장 거기 근처에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때 전월세 상한제 계약 연장권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때 그러죠.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또 대표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머리 하여신 분. 네. 그분이 김한길 대표가 있었죠. 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이 김한길 대표한테 역시 얘기했더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갔어요. 전화 통화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냥 우스운 사람 취급을 이렇게 해서 정말 그날 이 술을 마셔야 됐는데 안 마시고 지났으니 저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날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우습게 명색이 세입자 단체 대표인데 이 무시하는 그 꼴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침묵하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야권의 지도자였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이제 전 대표죠. 이분도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정치 생명 걸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공약 안에 있고 때때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민생 분야에서 제대로 정책을 내놓고 했다 그러면 지금 이상이 완전 다를 겁니다. 제대로 내놓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청년들 보고 노력하라 이렇게 아니라 정당들 특히 제1야당이 노력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매우 다를 겁니다. 아까 그 본회의장 앞에서 얘기한 그때 그 장면이 새누리당이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유예, 폐지 이런 거를 요구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고 딜을 하니 뭐하니 하더니 그런 것만 몽땅 통과되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 연장권 등등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이런 부분은 쏙 다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걸 통과시켜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또 몰아갔죠. 그런데요, 그것도 도장 꾹 찍어주고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도장 꼭 찍어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게 없어요. 연말에 합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년 2월에, 그러니까 작년 2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부동산 3법 통과에 협조를 해준 데가 바로 새정치연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해주고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쓸모없는 백지수표. 그걸 받았어요. 그냥 쓰레기가 되는 그런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내년 2월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2015년 2월 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주거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걸 하나 합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신설한다. 그런데 그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맡는다. 요거를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월세 인상 문제나 전월세 폭등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함께 다루고 기간 문제도 함께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동안에 허송세월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자기들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주면서 이걸 받았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믿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로 순진합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표의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상황이 지금같이 악화되는 데에 주범은 대통령과 집권당이고, 그리고 거기에 공범 또는 종범이 새정치연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보정당은 이제 정말로 의석이 적죠. 물론 진보정당에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문제점을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 계약 연장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2년에서 2년을 연장한다. 그리고 5% 상한제를 한다. 그런데 5%도 상당히 높은 액수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에서 2년 연장한다. 그러면 2년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서구의 여러 나라들처럼 한 곳에 세입자도 쭉 살게 임대인들이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쭉 사는 것처럼 임대인들이 임대주택으로 민간주택도 만약에 이제 내놓으면 그렇죠, 쭉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서로 사는 이 상생 아니냐,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아니냐, 이것이 진정한 화합의 민주공화국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그렇게 2년 연장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살게, 나무가 어떤 지리산 산자락에 지금 주목나무가 크고 있다. 그러면 그 나무를 2년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뿌리 잘라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그 주목나무가 되겠습니까? 그 주목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입자들도 한 곳에 행복한 주거 인생과 안정된 주거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서민 정책 혁신은 바로 이 주거 정책의 혁신에 있다. 그래서 2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거, 이거 역시 4년 만에 강제 이주하는 거, 이거 이 강제 이주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좀 여태까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다시 약간 리모델링하는 이런 거 이제 좀 폐기하시고 쭉 살 수 있게 하고, 전월세 엄청나게 지금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 이제는
이제는 전월세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전월세 동결을 어떻게 하느냐?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안도 앞으로는 이제 새정치연합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한편으로 가지면서 상한제를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상한제는 어차피 필요하니까요. 물가 기준 상한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그림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잠깐 가보면, 네. 여기 4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4번 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 이 지금 보면,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간 이것은 집값이 프랑스도 좀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이게 제가 연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1996년에서 2010년도까지니까 14년 동안에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여주는 건데요. 맨 위에 거는 이게 집값입니다. 집값이 제법 뛰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렇게 그래프가 이 세 개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어떤 거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밋밋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에 지난 14년 요 기준 동안에 대체로 한 40% 올랐겠군요. 자, 20, 30 뭐 이 정도 올랐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여기에 이런 맨 밑에가 뭐냐면 맨 밑에가 이것이 물가입니다. 물가. 예, 물가고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표가 가운데 밋밋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표가 이 지금 선이 이것이 바로 이 집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그 위가 소득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면 물가보다 약간 더 오르고 있다는 거죠. 소득보다는 더 낮다는 거죠. 평균의 변화가. 그래서 프랑스처럼 이렇게 이 임대료 관리를 해야 사람이 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거기에 그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정책 혁신을 해서 물가기준 상한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에 이제 옮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실행에 옮기는 그런 방안이 뭐냐? 이럴 때 공공임대주택 그 공약하셨잖아요. 그걸 제대로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바우처 이것을 지금 8천억 정도 되는 것을 3조 정도로 이렇게 확대하는 거. 그러려면 사회복지세도 또 걷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면서요. 이 더불어민주당 공약 변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거를 이제 편의상 좀 떼고요. 이 고통의 피라미드는 놔두겠습니다. 이 고통의 피라미드가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요. 네. 이것이, 이 지금 뭐 균형이 다 안 맞는데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4년 전의 공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2년 더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당명은 다르지만 총선 주거 공약을 보면 이 한 4개가 좀 특별한데요. 이 4개를 보면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연 12만 호 공급.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전세임대 예전에 제가 설명한 바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전세임대는 민간임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고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를 매년 12만 호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 4년 전 더민주당 그 당시 뭡니까 새정치연합 이러면 그때 뭐 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민간임대 등록제를 해서 이 민간임대 등록제를 해야 상한 기준 같은 걸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거의 안 내잖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바우처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요, 이제 지금 평가를 해보자면 공공임대주택 연 12만호 공급, 이것은 그 당시 총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시 별로 없다. 예. 정부에서 지금 공급하는 11만호 정도 해마다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 보면 한 5만호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만호를 공약을 했으면 12만호의 예산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을 해서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새누리당이 12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했으면 그거 지키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거를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뭔가 입법화 가능성이 있었던 저쪽에서 뭐 딜하자, 그 딜은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양도세 중과 이걸로 뭐 딜하자는 등등 이렇게 할 때도 그냥 그쪽에 안만 넘겨주고 이쪽안은 전혀 실행도 하지도 못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주고 이쪽에 안은 전혀 관철도 못하는 정말 바보 야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임대 등록제, 이것도 그냥 공약만 하고 이것도 뭐 실질적인 노력을 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특정 의원은, 몇몇 의원은 이거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자, 주택 바우처 도입, 이건 지금 도입이 되긴 되었는데 액수가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도입이 안 되었다. 한 2천억, 3천억 수준밖에 플러스가 안 돼서 2천억, 3천억 하면 작은 돈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전체 재정으로 볼 때, 아주 주거 재정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2천억, 3천억 증액된 거 가지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적어도 2조 정도는 공급을 해야만 저소득층의 주거 인생이 조금 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제대로 보급도 하지 않으면서 주택 바우처 이 도입 이 규모도 미미하기 때문에 폭도 미미하고 그리고 액수도 미미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 저의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016년, 네, 이 피라미드, 이거는 옆에다가 다시 옮겨 놓겠습니다. 이 고통의 피라미드 잘 기억하셔야 돼서 쟤는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하고 요 삐딱해졌네요. 삐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잠시 또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도에 총선 주거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연 15만호 공급한다. 아마 이 공약이 수도권에 전세 사는 사람들, 또 월세 사는 사람들, 전월세 난민인 사람들, 전월세 서울에서 난민이 되어 어디로?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들, 작년에 순 유출된 인구가 1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나 많이 이렇게 인구가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 경기도로 간 사람들 중에도 또 경기도 외곽으로 또 가게 되죠. 서울서 경기도로 가니까 또 경기도에 또 사는 사람은 또 경기도 외곽으로 이렇게 또 가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바로 경기도 또 외곽으로 가는 이런 전세 난민 이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볼 때 공공임대주택 연 15만호 공급, 이것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 25만호, 30만호씩을 단기간에 공급을 수년 동안 해야 100만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해야 주거난이 좀 풀린다 하는 게 저의 소신인데, 지금 아무튼 이런 공약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국민연금 그쪽 기금을 쓰고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총선 공약 비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간 150만 호 추가 공급 이런 것은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얼마만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년 동안에 매년 25만 호씩 공급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재원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재원대책이 뭐 주로 국민연금 100조 끌어다 된다. 요것만 있으면요. 국민연금 100조 끌어다 되는데 그 여론을 어떻게 조성하냐. 이제 이것도 큰 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정만으로 이 재정이 다 가능하지 않을 거로 본다. 국민연금에 끌어다 대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비판도 많이 제기되겠죠. 그래서 이 상류층 또는 재벌 대기업 그리고 중산층도 세금을 좀 더 내는 그런 사회복지세를 걷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국가운동단체에서 사회복지세 연 20조 이거를 걷자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다가 쓴다면 훨씬 더 재정대책이 짜임새끼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어떻습니까? 2012년 이렇게 공약에 들어갔는데 2016년 또 들어갔군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10만호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50만호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게 주거 상담센터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약 평가할 때 참 의미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 중에 하나입니다. 총선 전에 신혼부부에게 연 5만 호씩 또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만 5만 호씩 공급을 하면 매년 15만 호 공급하는 것 중에 3분의 1을 여기다 공급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혼부부에다가만 너무 좀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공약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에게 3분의 1을 공급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신혼부부 아닌 여러 층이 있잖아요. 이제 청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주거 취약계층이 또 따로 또 많이 있는데 이분들 대책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비율이 적정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제가 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해놓고 그냥 뭐 집권당이 아니니까 못한다 이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미 제1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반이 여당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야당의 결기를 보여주십시오. 어디에서 보여주냐? 민생 분야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다. 민생에서 제대로 좀 싸움당 노릇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제1야당이라고 배지 달고 다니시면 그냥 행복하십니까? 저 어느 의원한테 유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면 그리고 제1당이면 1당은 뭐 새누리당이 지금 어떻게 복당시켜가지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에 굉장한 의석수를 국민들이 밀어줬다면 이것은 수도권의 주거 난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 난민들의 그 눈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연장권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새정치연합이 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전월세 폭등하는 거, 주거비 폭등하는 걸 방지해주고 한 곳에서 오래 쭉 살 수 있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정말 새누리당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엔 집권의 방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 집권 방책까지 낼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건 오만 불손한 태도인지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 이름도 더불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입자들이 이곳저곳으로 마치 부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구름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 같은데 세입자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 겁니다. 뭐 돈이 없어서. 얼마나 그 비애감이 큰지 아십니까? 새정치연합 그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부동산 공시지가 그 보유 액수가 9억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새누리는 21억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거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이 다 파악됐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뽑힌 것은 부동산 보유한 걸로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난민, 주거에 목말라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거안정, 주거권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표로 여러분이 제1당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이미 정책은 사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세밀한 정책을 더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시라. 그렇게 아니면 당신들은 야당이 아니다. 그냥 배지만 달고 있는 배지 집합소에 불과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 집합소요, 그거 행복하십니까? 저는 나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거난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당이 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